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이 작은 공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내 인생에서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혹은 이 사람만큼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 라고 믿게 되는 그런 존재 말이지요. 오늘의 주인공 인숙 씨에게는 정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슬픔은 반으로 기쁨은 2배로 나누던 사이였지요. 남편보다 가깝고 혈육보다 애틋했던 그들의 우정은 동네 모든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그림자가 때로는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그 친구가 사실은 내 인생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잠식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던 그 밤에 내 친구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17년 우정이라는 고귀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징글징글한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인숙 씨에게 정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17년 전 결혼을 하며 낯선 신도시 아파트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잃어버린 쌍둥이를 찾은 듯 금세 가까워졌지요. 어른이 되면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데 두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실과 바늘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한 집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당연하다는 듯 다른 한 가족이 숟가락을 들고 나타났고, 주말이면 두 집 식구들이 다 같이 캠핑을 떠났고, 휴가 때는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으니까요. 무엇보다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준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인숙 씨의 아들 민우와 정자의 딸 지원은 뱃속에서부터 친구였지요. 인숙 씨가 급한 일이 생겨 민우를 챙기지 못할 때면 정자는 망설임 없이 민우를 집으로 불러 따뜻한 밥을 차려 먹이며 재우곤 했습니다. 인수가, 민우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내가 젖만 안 물렸지 가슴으로 낳은 거야. 어느 날 네가 먼저 사고라도 나서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망설임 없이 민우를 거둘 거야. 너도 그럴 거지? 정자는 늘 그렇게 말하며 민우의 떨어진 단추를 인숙 씨보다도 먼저 발견해 달아주었어요. 자신의 딸 지원이의 옷을 살 때면 항상 민우의 옷도 함께 사왔습니다. 아이들도 서로를 친남매로 알고 자랄 만큼 두 집 사이엔 담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진심이 가장 빛났던 건 7년 전 인숙 씨가 큰 허리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했던 그 치욕스러운 시간들. 남편도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고 아들도 학교 다니느라 바빴던 그때 인숙 씨의 곁을 지킨 건 오직 정자뿐이었습니다. 정자는 일주일 내내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인숙 씨의 머리를 감겨주고 욕창이 생길까봐 쉴 틈 없이 인숙 씨의 자세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어쩜 자매분이 이렇게 극진하냐? 고 물으면
정자는 붓기 어린 인숙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자가 촉촉한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선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숙아, 미안해하지 마. 우리 나중에 늙어서 실버타운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 거기서 우리 둘이 예쁘게 단장하고 손잡고 산책해야지. 그러니까 너 얼른 일어나야 해. 내가 끝까지 네 옆에 있을게. 알았지? 인숙 씨는 그 말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퇴원 후 인숙 씨는 정자를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소 가게 하나 갖고 싶다며 한숨 쉬던 정자를 위해 남편 몰래 10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온 적금 통장을 깨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남편 눈치 보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소중한 5천만 원을 인숙 씨는 미련 없이 정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자야, 이건 우리 우정의 표시야. 이걸로 너의 꿈 한번 펼쳐봐. 정자는 인숙 씨를 껴안고 오열하며 평생 이 은혜에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인숙 씨는 정자가 그 돈으로 차린 카페에서 사장님 소리를 들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정자 부부는 결혼 기념일을 맞아 주말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요. 인숙 씨는 흔쾌히 정자의 중학생 딸 지원이를 주말 동안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가서 푹 쉬고 와. 지원이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먹일 테니까. 그것이 인숙 씨와 정자와 나는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자 부부가 탄 차는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충돌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처연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까운 친척도 없던 정자 부부. 덩그러니 남겨진 15살 지원이는 부모의 영정 사진 앞에서 울다 쓰러지다를 반복했어요. 인숙 씨는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며칠 밤낮을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인숙 씨는 망설임 없이 선언했습니다. 여보, 지원이 우리가 걷어요. 정자가 나한테 어떤 친구였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고아원에 보내요? 인숙 씨의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인숙 씨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는 인숙 씨네 둘째 딸이 되었습니다. 인숙 씨는 친아들 민우보다 지원이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학원에 보내주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평화롭고 헌신적인 5년이 흘러 지원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지원이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방 정리를 돕던 날, 인숙 씨는 서랍장 구석에서 전원이 꺼진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원이가 엄마 유품이라 못 버리겠다며 간직하던 것이었지요. 배터리를 충전하고 무심코 전원을 켠 순간 인숙 씨의 심장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태블릿 PC 안에는 정자가 죽기 직전까지 기록해둔 비밀 일기장 앱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정자는 인숙 씨의 실크 잠옷을 입고 인숙 씨의 안방 침대에 누워 인숙 씨의 남편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연인처럼 껴안고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손을 덜덜 떨며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날짜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인숙이가 남편 몰래 비상금을 줬다. 바보 같은 년.
자기가 준 돈이 나랑 자기 남편의 미월 여행 자금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인숙이 남편이 그러더라. 미련하고 눈치 없는 인숙이보다 내가 100배는 더 여자 같다고. 나도 능력 없는 내 남편보단 이 남자가 더 좋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자 부부가 사고로 죽은 그 결혼기념일 주말 여행. 사실 그 여행의 목적지는 정자 부부의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멍청한 남편은 주말에 동창회 간다고 신났고 바보 같은 인숙이는 우리 딸까지 봐주겠단다. 완벽하다. 내일 인숙이 남편이랑 둘이서 별장으로 떠난다. 1박 2일 동안 그 사람의 진짜 아내로 살아야지. 태블릿 PC를 잡은 인숙 씨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럼 정자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가다가 죽은 게 아니라 정자 남편이 뒤늦게 눈치채고 차 안에서 싸움이 나서 사고가 난 건가? 정자야, 넌 죽어서도 나를 비웃고 있었겠구나. 내가 지금껏 내 자식처럼 공들여 키운 네 딸이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러 가다 죽은 여자의 딸이었어?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때론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깊숙한 곳, 낡은 낚시 가방 구석에서 발견된 오래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한 장. 그 안에는 5년 전 정자 부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진짜 기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숨을 죽이며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남편의 차는 정자 부부의 차를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빗길 속에서 정자의 차가 비틀거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그 끔찍한 순간 남편의 차는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남편은 구조 요청을 하는 대신 부서진 차 안에서 피를 흘리는 정자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사랑한다던 여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비겁하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인숙 씨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당신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만 살겠다고 도망을 쳐?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딸을 키우고? 하지만 인숙 씨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집안의 풍경은 기가 막힐 정도로 그대로였습니다. 인숙 씨의 남편은 여전히 무성의했고 이젠 대놓고 집을 비웠습니다. 사업 미팅이다, 지방 출장이다, 핑계는 다양했지만 인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짓을 하고 있을지 뻔한 일이었지요.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도 인숙 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기 옷까지만 챙겨 나갔습니다. 그런 인숙 씨를 버티게 한 건 뜻밖에도 지원이었습니다. 군대 간 친아들 민우는 가끔 안부 전화나 하는 게 전부였지만 지원이는 달랐습니다. 지원이는 대학 수업이 끝나면 곧장 고깃집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발이 부르트도록 뛰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첫 월급 150만 원. 지원이는 그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고 봉투에 넣어 인숙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모,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저 길바닥에 나 앉을 뻔한 거 이모가 거두어주셨잖아요. 저 대학교 보내주시고 예쁜 옷 입혀주시고 제 첫 월급은 꼭 이모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이모, 맛있는 거 사드시고 예쁜 옷도 사 입으세요. 저 이제 돈 벌 수 있으니까 이모 고생 안 시켜드릴게요. 인숙 씨는 그 봉투를 쥐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내 인생을 훔쳤는데 이 아이는 왜 나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을까? 지원이를 미워해야 할 명분과 지켜주고 싶은 연민 사이에서 인숙 씨의 마음은 매일 밤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지원이가 사색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모! 하고 밝게 불렀을 아이가 신발도 대충 벗어던진 채 방으로 들어가 흐느끼고 있었지요. 인숙 씨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 지원이를 다독였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니? 사장님이 괴롭혀? 일이 힘드니? 한참을 망설이던 지원이가 인숙 씨의 손을 잡고 바들바들 떨며 입을 뗐습니다. 이모, 사실 오늘 식당에서 이모부를 봤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셨어요. 젊은 여자분이랑 너무 다정하게 제가 멀리 피해 있어서 이모부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 여자분한테 가방 선물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웃으시는데 지원이는 인숙 씨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모 매일 밤 이모부 기다리면서 거실등도 안 끄고 주무시는데 어떻게 이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모, 저 너무 화가 나요. 이모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야 돼요? 차라리 이혼하세요, 이모. 제가 모실게요. 제가 평생 돈 벌어서 이모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지원이의 진심 어린 눈물에 인숙 씨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자의 딸이라서 그 배신의 씨앗이라서 미워하려 했었던 그 마음이 지원이의 고백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지요. 인숙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자는 악마였지만 내가 키운 이 아이는 천사구나. 그래, 내 인생을 망친 짐승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선물해주마. 내 딸 지원이를 위해서라도. 얼마 뒤 인숙 씨의 아들 민우가 군에서 포상 휴가를 나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건 민우가 도착한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민우의 휴가 축하 파티가 한창이던 거실. 남편이 아들을 위해 비싼 양주를 따르며 기분 좋게 웃던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지요. 남편이 무심코 확인한 메시지에는 짧은 영상 한 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5년 전 빗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정자의 차.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도망치는 남편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영상이었지요. 남편은 손이 덜덜 떨려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지요. 아, 스팸이야? 요즘 스팸이 왜 이렇게 극성인지. 민우야, 한 잔 더 해라. 문자는 10분 간격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짧은 영상 뒤에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는 짧은 문구만 바뀌어서 말이지요. 남편은 이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차례차례 훑어보기 시작했지요. 인숙 씨는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로 아들의 접시에 고기를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남편과 눈이 마주칠 때면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서늘했지요. 지원이는 이모부 이거 드셔보세요 라며 상냥하게 굴었지만 저 영상을 보았다면 가장 큰 원한을 가질 존재였기에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우. 민우가 휴가를 나오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더욱 의심스러웠지요. 남편은 화장실로 피신해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자를 훑어보았지만 힌트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아들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화장실에서 뭐 하세요? 아까부터 휴대폰만 보시고 혹시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민우의 휴가 이틀째, 남편은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눈밑이 퀭해진 채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인숙 씨가 샤워하는 사이 아내의 휴대폰을 훔쳐보고 지원이의 가방을 몰래 뒤지다 딱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아들 민우의 군용 배낭까지 칼로 찢어버리며 광기를 드러냈지요. 남편이 거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누구야? 너희 중 누구냐고. 나한테 그 영상 보낸 새끼 당장 나와. 인수가 너지? 아니면 지원이 너냐? 그것도 아님 민우. 네가 나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그래? 민우가 경악하며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배낭을 찢으신 거예요? 영상이라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미치신 거예요? 남편은 이제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해도 당신이 나가면 이 영상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문자가 오고 집에 있으면 가족들의 숨소리가 자신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거실 구석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차갑게 지켜보던 인숙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인숙 씨가 남편의 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 누가 당신을 괴롭혀? 민우 휴가인데 기분 좋게 놀아야지. 무슨 일이야? 나한테만 얘기해봐. 같이 해결하는 게 부부지. 남편은 인숙 씨의 다정한 위로에도 핏발선 눈을 굴리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거래처에서 악질적으로 장난치는 놈들이 있어서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지만 인숙 씨의 진짜 작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인숙 씨는 남편의 휴대폰 알람음을 과거 정자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를 때 쓰던 커플 벨소리로 바꾸어 놓았지요. 게다가 남편이 출근하려고 차에 타면 블루투스 오디오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그 사고 블랙박스 영상의 빗소리와 충돌음이 자동으로 재생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밥을 먹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어요. 피말리는 일주일이 지나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남편의 타겟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정자의 친딸 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지원이가 거실 불을 켜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죽은 듯 앉아있던 남편이 짐승처럼 튀어올라 지원이의 멱살을 틀어 쥐었습니다. 너야, 너지? 처음부터 다 알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 겉으로는 순진한 척 이모부, 이모부 하면서 뒤에선 그 영상 보내서 나 말려 죽이려고 한 거잖아. 말해, 이 앙큼한 년아. 지원이는 경악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모부, 왜 이러세요? 무슨 영상이요? 이거 놓으세요. 방에 있던 인숙 씨가 놀라 뛰어나왔지만 남편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눈이 뒤집혀 지원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지요.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고생해서 널 키웠는데 돈이라도 필요한 거냐?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지원이의 분노도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모를 배신하고 젊은 여자와 시시덕거리던 그 추악한 모습이 떠오른 지원이는 눈물을 쏟으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요. 저 다 알아요. 이모부가 바람 피우는 거 제가 똑똑히 다 봤다고요. 돈 뜯어내려냐고요? 역겨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모부가 그 여자한테 명품 가방 사다 바치고 시시덕거릴 때 우리 이모는 방구석에서 이모부 기다리며 울었어요. 그딴 짓거리 해놓고 저한테 뒤집어 씌워요? 지원이의 말은 최근에 목격한 젊은 상간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머릿속은 이미 공포로 터져버리기 직전이었지요. 남편은 지원이가 죽은 엄마와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더니 그대로 지원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원아.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억울해. 네 엄마 정자가 먼저 날 유혹한 거야. 우리 둘 다 외롭다고 그냥 한번 안아보자고. 지원이는 충격에 휩싸여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먼저 유혹했다고요? 남편은 그런 지원이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하고 허공에 두 손을 휘저으며 계속 말했지요. 그리고 그날 사고 내가 일부러 안구한 거 아니야. 네 아빠가 내가 따라오는 거 눈치채고 싸움이 나서 그렇게 된 건데 피투성이가 된 네 엄마랑 눈이 마주치니까 너무 무서웠어. 나 살인자 아니야. 그냥 도망친 것뿐이라고.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 그 영상 제발 지워줘. 지원아, 나 좀 살려줘.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지원이는 그리운 엄마가 이모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르다 죽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지원이는 숨을 헐떡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지요. 인숙 씨는 천천히 남편 앞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녹음기가 켜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아주 솔직하고 상세하네. 정자가 먼저 유혹했다. 그리고 사고를 보고도 도망쳤다. 녹음 아주 잘 됐어.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했습니다. 인수가, 너 설마 너였어? 나야. 발신번호 표시 제한. 당신이 정자 버리고 도망친 그 블랙박스 모두 내가 보낸 거야. 인숙 씨가 내민 녹음기 앞에서
남편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5년 전 그날의 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자 부부의 차를 몰래 뒤쫓다 발각되자 고속도로 위에서 위협 운전을 하며 정자 남편의 차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살인이나 다름없는 사고였지요. 결국 그는 도주치사와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되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인숙 씨는 추후에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인숙 씨는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자신의 몫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남편에게 남은 건 차가운 감방 바닥과 아들 민우마저 등을 돌린 고독뿐이었습니다.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지원이는 그날 이후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이모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런 이모의 남편이 자기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참혹한 진실. 지원이는 짐을 쌌습니다. 이모, 아니, 인숙 아주머니, 저 같은 건 이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한 짓, 그리고 우리 아빠 사고. 생각할수록 이모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저 그냥 죽은 듯이 떠날게요.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인숙 씨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아, 너 어딜 가려고? 엄마가 죄를 지었지 네가 죄를 지었니? 17년 동안 네 엄마가 내 그림자였다면 5년 동안 넌 내 딸이었어. 너 중학교 때 성적표 가져오면 누구보다 기뻐한 게 나고, 너 대학 붙었을 때 같이 울어준 것도 나야. 인숙 씨는 지원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자에 대한 미움은 이미 남편의 몰락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남겨진 아이는 가해자의 핏줄이 아니라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민우 역시 지원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원아, 너는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고, 우린 우리대로 살자. 그렇게 세 사람은 피로 맺어진 인연보다 더 단단한 고통을 공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숙 씨의 거실에는 더 이상 정자가 남긴 배신의 향기도 남편의 비열한 거짓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원이가 끓여온 보글보글한 김치찌개 냄새와 제대 후 복학을 준비하는 민우의 웃음소리만 가득할 뿐이었지요. 여러분, 인숙 씨의 긴 우정과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인숙 씨는 배신이라는 독화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아이들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었지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복수는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야 눈부신 햇살 아래 선 세 사람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내 곁을 지켜준 친구, 너무나 보고 싶은 연락이 끊긴 친구, 나의 믿음을 저버린 친구, 여러분의 친구 이야기를 댓글로 풀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